일단 최상목 대행이 그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되는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일단 모두 발언만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회의 내용 공개가 되지 않는데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경제와 민생에 전이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최상목 대행의 말이긴 한데 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이 탄핵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쪽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야당의 어떤 무도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그렇죠. 보류한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권한대행의 역할로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만큼의 권한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 현상 변경의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결국 이제까지 정치사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여야 합의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관례에 따라서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의 어떤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요청을 야당이 걷어차고 곧바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했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 그런 전체적인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이 평상시 9명 그렇죠. 체제에서 되는 게 아니라 6명에서 8명이 됐을 때 특히나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일종의 검사 아닙니까? 근데 그 판사를 국회에서 또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상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위배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경제적이고 민생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의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뎌서 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압박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야당 측의 문제점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저들의 무도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고 엄중한 상황인데 뭔가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무회의에서요, 그 국무위원들하고 그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행이잖아요. 이게 대행이 아니라 사실 이제 대대행인데 대대행이 아무 상의도 없이 이 결정을 내리고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상의 없이 공개를 했다 이런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대행도 이제 본인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울먹거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고,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대행은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말에 비추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근데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짜 큰 돌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사직할 마음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책임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저는 언급이라고 보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권한의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직무를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임감 있게 하고, 저는 책임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속된 말로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비판하되 다음에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도래됐을 때 다른 판단과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도 뭐 사직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는 최상목 대행과는 좀 다르고, 지금의 상황이 뭐 어려운 상황인 건 저는 인지하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 당시에 뭐 수사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수석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메모 같은 걸 안 남기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제가 봤었는데, 그때에 보통 이분이 겪은 그런 경험 같은 게 이번에도 좀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독단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런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근데 중차대한 일에 대대행이 혼자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국무회의가 어떤 심의를 거쳐서 중지를 모아서 본인이 결정을 했다. 그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모든 게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 특히나 보면 당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소위 탄핵이란 것이 탄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 한쪽 진영의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요하는 건데 당정 간의 협의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논의가 별로 없었다고 하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금 소위 말해서 독단일 수밖에 없다는 있고 이 과정이라는 게 없다고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위원장도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게 여당하고도 상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의 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결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온화한 어떤 성격의 선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사의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지적을 하면서도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가와 책임이 이어질 거다. 평가와 책임. 후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고 이견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언행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주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또 돌아오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대행이 임명을 거부했는데 대행이 임명을 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란 거는 굉장히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탄핵사에 보면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9번. 아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쳐다봤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째려봤다고 그렇게 탄핵 사유에 들어갈 정도인데 이쪽이 생각하는 건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왜 하냐? 직무정지를 위해서 지금 정부를 무력화, 마비시키는 거, 국헌을 물랑케 하는 곳들이 저쪽입니다.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어요. 더 웃긴 건 탄핵 사유도 얘기도 안 되지만 그 과정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적수가 이게 151석인지 200석인지 논란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이게 왜 탄핵시키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권한대행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탄핵한다면 그거는 그 기준점은 당연히 대통령의 기준 200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게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1,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시 컴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답답하고 모든 것들은 시간이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봤을 때 근데 야당의 저 무도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게 됐다. 그런 과정이 없게 됐다는 상황에서 되게 답답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그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부분 오래 걸릴 부분이 아닌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그 밖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수석 등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행에게 항의성으로 전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전원 사의를 표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진석 실장은 최 대행이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입장이고 최 대행은 또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이 말이 또 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실이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죠. 뭐 유불리를 떠나서 네. 뭔가 본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면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런 과정이 다 배제됐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의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좀 보자면 예.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3번 정도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3번. 예. 어제 그 최상목 대행이 국군 예. 군대를 그렇죠. 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하기 전에는 군부대 일정 소화하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네. 그때 권한대행이 그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그렇게 모든 참모진이 힘들어한다면 실장만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거를 들었을 때 그럼 나 수리하겠다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의 수용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을 느꼈다는 건데 군부대 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사표 수리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쪽에서는 뭐냐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일정 부분 수요에서 반려 쪽으로 좀 입장이 번복된 거 아니냐. 그렇게 조금 또 오해를 했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전화를 해서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 사표를 권한대행 내가 어떻게 수리하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 쪽에 뭐 전원을 비춰 볼 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좀 여지를 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의 상황은 이제 전화 세 통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될 건지 아니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첫 번째 통화에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다. 감정 상할 일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도 다 내각이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생과 국정 안정에 매진해야 될 시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불안케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보좌를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이제 받아야죠. 대통령실에 소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이거 결별 선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 대행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대로 이제 대행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 일을 할 때 권한대행으로서 어떤 입장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예. 그렇다면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강력한 본인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근데 이게 소위 말한 결별이냐 그럼 따로 가는 거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특검 상황도 있고 야당이 임명 2명 해줬다고 하면서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쪽이 아니죠. 더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요. 특검도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야당이 겁박하면 다 해줄 건가요? 그러니까 야당은 임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예. 그러니까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겁박하죠? 예, 모모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공포 정치인 거예요.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포를 주는 거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공직선거법 유죄 나오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비명계한테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죽여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대행이든 뭐 국미원들 줄 탄핵이든 집단 탄핵이든 다 쫓아내겠다.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속된 말로 탄핵이 뭡니까? 이 탄이 총탄이에요. 그렇죠. 속된 말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명계를 움직이면 죽는다. 이 얘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내란을 진압하겠다고 하면서 내란을 어떻게 보면 도리어 선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평온합니다. 절차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이
본인들의 어떤 그걸 위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면서 예.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예. 본인이 그 위험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런 미명하에 본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그 최상목 대행이 현충원을 참배하고요. 또 중대본을 개최하고 그리고 최전방 해병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 원수라면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재판관 임명해서 뒤집어 놓고 대통령 노름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는 봐요. 할 수 있긴 하죠. 할 수는 예,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군부대 일정은 굳이 하셨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군부대 일정은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한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고 예. 장관의 임명이나 거부권 등 행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 부분이 말이 나오는 건데 어제의 상황은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한 참사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주거나 민생을 찾는 행보였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군부대 일정은 딱 국군 통수권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럴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고 1인 4역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행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예, 저희 사진에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최상목 대행이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이제 직무대행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프로필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은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야 모를까 대통령 노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같이 보좌하는 분한테 스텝에게 이걸 바꿔라 얘기는 안 했겠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 때는 뭐 시계나 뭐 그런 그랬죠. 부분도 예. 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되게 보면 임시적이죠. 물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만 이 자리라는 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네. 역할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키로 가신 거죠. 겸손하게. 그렇죠. 근데 권한대행이 대행인데 저기 프로필에 저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께서 이거를 지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모든 것들은 표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네. 없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저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저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이제 여권의 시간표 자체를 맞아요. 다시 짜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네.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그 탄핵의 길을 터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이겁니다. 네. 헌재 6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민주당 아닙니까? 네. 29명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이제까지 속된 말로 때려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못하게 했어요. 네. 예. 못하게. 그거를 심리를 못하게 마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을 빨리 인용하든 기각되든 가름말을 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네.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탄핵을 남발할 수 있게끔 국회가 비대해진 그 권력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 권한에 대해서 예전에는 권력을 자제하고 절제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쪽은 힘을 자제 못합니다. 왜냐? 이재명이 끌려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한 거예요. 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인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인 체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조차 7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네. 심리를 하게끔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처분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네. 6인에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변론도 가능해요. 그래서 6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면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6명 체제가 9명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기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 중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6인 체제로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6명 중에 1명만 만약에 반대하면 이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6명 중에 2명이나 3명이 들어가면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9명이나 8명이 됐을 상황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주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탄핵은 9명이든 6명에 의해서 이게 파면이 된다는 건 엄청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국회 추천 몫이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현상 변경이고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판을 깔아줬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판의 여지가 크다 봅니다. 이 적극적으로 판에 깔아줬다 이런 비판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재판관 2명 임기가 4월 18일에 또 끝납니다. 네. 오는 4월 18일에 그 재판관 2명 그 진보 성향의 재판관 2명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조기에 결론 내려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마중물이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댈 거리가 생긴 거죠. 만약에 6인 체제가 되고 저희가 더 숙고한 상태 이후에 만약에 국민들이 이걸 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했으면 분명히 충분히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8년 전에 7년 전 상황, 7, 8년 전의 상황을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여론 재판을 받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놓여졌을 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조기 대선을 만약에 염두에 둘 경우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둘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 판결을 또 빨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시계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시계는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예. 이게 보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이거예요. 탄핵을 시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가결시키자고 그러면서 탄핵을 하고 민생을 챙기자고 했어요. 근데 탄핵 가결을 하고 나서는 오로지 헌재를 압박하는 거예요. 탄핵 심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준다는 거는 정치적 세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이 관철시켰죠. 그러면서 법정의 시계, 공직선거법의 시계는 침대 축구를 구사하는 거죠. 이거 보면 변호인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하는데 국선 변호인을 하고 나서 중간에 바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뭘 할까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헌재 시간은 또 똑딱 가게 하고 예. 빠르게 가게 하고 본인의 시계는 거꾸로 거스르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거나 아예 제가 볼 때는 시계를 부숴버리고 부수는 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당 대표가 사실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 예. 예전부터 대장동 그 변호인 이건태, 박균태 네. 이분들 변호인이잖아요. 네. 다 패치 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그냥 무료 변호인 한 세고 셌습니다. 한 네. 트럭입니다. 네. 근데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20일인가요? 그 법정에 출두할 때 네.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했더니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한참 전에 받았대요. 예. 한참 전에 받았다는 게 뭐냐면 소송 관련한 기록 그거거든요. 예. 근데 이틀 전에 받은 거예요. 이틀 그것도 전에. 하도 안 받아가지고 뭐 저기 이사를 갔는데 주소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하도 안 받아서 법원에서 집행관인가요? 누굴 보내가지고 받게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틀 전에 받아놓고 언론 앞에서는 한참 전에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야당이 또 최대행에게 만족하는 상황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라고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대통령 관저문도 열어라. 뭐 쌍특검법도 제2요구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쪽은 하나를 주잖아요, 양보하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본인들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의를 권리로 생각해서 더 무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도 본인들이 하겠고 한 명도 위원이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여기 그 한덕수 네. 권한대행 네. 그 탄핵시키는 날 뭘 발의를 했냐면 헌법재판관법을 했는데 맞아요. 즉시 임명하라고 네. 그거에
즉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즉시 어떻게 임명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임명권은. 그러니까. 그러기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즉시 임명하고 선택적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그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했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단순하게 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틀에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의가 짓밟혀졌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그러니까 상황이 어수선하긴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긴 한데 이 어수선한 상황에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입법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뭐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상황 하에서 최상목 대행의 과연 이런 행동, 이런 판단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당장 애도 기간 끝나면은 야당이 그래도 또 탄핵으로 몰아붙일 것 같은데 여권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권이 좀 어떻게 앞으로 나설 것으로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까지의 탄핵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네. 크게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한 비상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어진 그 원인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 계엄에 대한 거는 헌법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29번째 이뤄지는 그 무도한 탄핵의 네. 일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예. 이 자체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되지 못하고 예. 뭔가 절제되지 못하는 게 있고 모든 것들은 정답 탄핵입니다. 탄핵뿐이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입법권도 줄 필요 없어요. 왜냐? 이재명을 위한 법만 만들지 않습니까? 입법권도 없애고 네. 탄핵권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과 그리고 개헌 논의까지 해야 된다.